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의 시장 한번 보게 되면 S&P 500이 0.27%, 나스닥이 0.28%, 다우가 0.2% 하락을 했고 러셀만 0.52% 상승했죠. 아침장을 본다면 좀 올라왔다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는데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고 인해서 더 경기 침체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좀 내려갔죠. 자, 반대로 일단 지금 이제 설세만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또 가면 갈수록 또 유가가 좀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상반으로 좀 걸리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대신에 러셀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나타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 역시도 샌디스크의 인베스트 데이 있죠. 자, 그걸 통해서 샌디스크가 일단 주도주였다. 7.39%, 시게이트가 5.6%, 웨스턴 디스트리 4.42%, 그 다음 마이크론이 지금 2.3% 정도 상승하면서 맵으로 시장이 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CPU가 되는 AMD 이런 것들도 좀 상승이 됐죠. 전반적으로 상승됐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상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이런 주식이 가다 보니까 또 소프트웨어는 좀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타났고 브로드컴은 좀 많이 하락이 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울퉁불퉁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는 종목만 갔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이 가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빅테크 중심으로는 약보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달릴 때 빅테크가 안 달리고 반도체가 조금 일단 수그러들 때는 빅테크가 달리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산업재주라든지 에너지 이쪽이 상승되고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좀 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좀 눈치 보는 장세에 있다. 정말 금리라든지 유가를 갖다 계속해서 눈치 보는 장세가 현재 장세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한 5개가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6개 달렸고 5개는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갔던 것이 에너지죠. 자, 에너지가 달릴 때 본다면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방어주 이런 중심으로 주가가 달리고 있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에너지가 갈 때는 조금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건 일단 유가입니다. 이제 브렌트유죠. 브렌트유는 계속해서 아침부터 9시 반부터 9시 40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S&P 지수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내려갔죠. 그때부터 내려가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힘을 받지 못하는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가 일단 여기서 금고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이제 유가에 좀 눌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주가는 약간의 또 눌림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눌린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는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스닥 있죠. 나스닥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도 좀 눌리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던 월요일장에서 뭐 약간의 또 눌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차익 매물들, 그 다음 유가만 좋게 주면 좋은데, 자, 이것들 뭐 전쟁이 다시금 또 발발한다든지, 국지전이 또 발발한다든지, 자, 그렇게 하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등락이 여건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월 달까지 본다면은 배센트가 계속해서 유동성은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유가 때문에 좀 꺾이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러셀만 조금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러셀은 일단 금리 자체가 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좀 많이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년물 금리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가가 가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벌써 4.69까지 올라와 있죠. 내려가지가 않고 있고, 내려갈 때는 주가가 많이 달리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주가가 달리질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30년물 금리 역시도 지금 이제 5.259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5.3이라든지 이런 걸 돌파하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물 역시도 4.19 좀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북하고 지금 주가는 달리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한폭탄을 좀 안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일단 하락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던 것이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기간과 시간 조정 필요할 거다.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하고 가야 되니까 기간과 시장 조정 후에 다시금 반등하지 않겠는가. 자, 그럴 때까지는 좀 소강 상태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요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30년물의 지금 이제 일드 커브입니다. 그거 자체가 팬데믹 때 2020년도인데 그때 1% 했던 것이 지금 5.22%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30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가버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펜드하고 있는데 이자를 더 많이 스펜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방비보다도 이자를 더 많이 스펜드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모양이 있다. 거기다가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그래서 30년물만이 국채가 5.2%라 높은 금리로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연준이 단기금리를 아무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그런 대출기관들이 국가 부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장기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은 대출 비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연준의 정책 이런 실제 대출금리 사이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40조 달러에 달하는 그런 부채 이런 것들이 현재와 같은 높은 금리로 차원될수록 더욱더 지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40조 달러 정도의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25%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지금 부채라는 거죠. 이자를 갚는데 이걸 다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중에서 25%를 갖다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는데 이 지금 부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더 많은 지금 이자를 갚아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자를 내려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가지가 않고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자 부담액만 하더라도 이번 해견연도에 1조 1,700억 달러에 달아서 15%나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은 또 한 번 터지진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장기물 금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베센트가 투두 리스트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보여준 거 있죠. 그래서 일부러 흘린 거죠. 기관들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장기물이 자기 관리가 하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N 포지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N 포지션 레버리지라든지 에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줄이긴 많이 줄였죠. 줄이긴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단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줄이긴 어느 정도는 줄였지만은 다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모양이 여기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줄이긴 줄였지만 상당히 매도 포지션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59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포지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도세로 보는 관점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미 달러가 내려가고 지금 이제 엔이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또 방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 채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신빙성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채권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이런 데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자체가 소폭 하락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연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시즌이 대부분 끝났고 엔비디아, 그다음 마벨 테크놀리지 이런 기업들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 발표, 그다음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주요 촉매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 성장세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태로 유가가 80달러 이상 유지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8,100까지는 도달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한 투자자들의 부진한 소비 심리를 좀 주시하고 있는데 7월에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못한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고 8월에는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역시나 하락해서 6월과 7월에 보였던 개선세를 조금은 뒤집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밝히고 있죠. 자,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들 한번 보게 되면 코어 소매 판매 있죠. 핵심 소매 판매는 0.2% 예측인데 0.3%로서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MOM 기준으로 소매 판매 중요한데 0.1% 예측했는데 마이너스 0.6으로서 소매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1년 동안의 기대지수 있죠.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는 4.3으로서 저번보다 좀 높게 나왔고 5년 동안의 기대지수는 비슷하게 나왔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있죠. 요거 자체가 54.7을 예측했는데 51로서 별로 좋지 못했고, 자, 소비자 기대지수 역시도 55.1을 갖다 기대했는데 50.6으로서 저번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소비자에서 조금 좀 불안한 감이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한 달 동안의 부진한 소비 지출이 반드시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망스러운 GDP, 고용 데이터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anyway, 어쨌든 투자자들은 무엇을 바라든지 신중을 해야 되는데 경제 약세는 금리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큰 대가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한
우려를 대체로 무시하고 기업의 실적이 견조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하려면은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소비 형태를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견조한 소비 형태가 나타나는지 중요하겠죠. 미국은 소비 시장이니까 소비가 꺾이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경기가 침체될 수 있으니까 소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거 관찰은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비와 더불어서 30년물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는 달리는데 힘들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소매 판매가 부진되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휘발유와 아마존의 프라임웨어 여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매 판매가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지만 이는 경기 침체 때문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은 유가의 상승입니다.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주유소에서 지출을 줄였고 아마존의 여름 세일 행사 이후에 온라인 구매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들이 묻혀가지고 지금 이제 소매 매출이 상당히 많이 14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매출 통계에는 여행이란지 여가, 오락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지출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은행의 신용카드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지출의 추적 자료에 따르게 되면 지난달 이러한 분야의 지출이 강세를 보였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높은 인플레이션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부담을 주고 있지만은 낮은 실업률과 낮은 해고율 덕분에 사람들은 평소처럼 소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다. 자, 가계는 올해 초에 또 다른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은행 예금을 인출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출을 줄여서 저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봄철에 소비자 지출은 이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낮은 실업률과 낮은 해고율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는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아직까지는 소비를 지속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일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다 두 가지뿐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승상을 갖다 멈출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장중 처음으로 7,800을 돌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상승세는 에너지 부분이 주도를 했는데, 자,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주간 기준은 거의 6%가 상승했고, 헬스케어 금융 부분도 이번 주에 각각 1%는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장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국가 부채, 그 다음에 높은 채권의 수익률, 저 두 가지죠. 이것이 시장의 강세를 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7월에 재정적자는 급증하는 메디케이드 비용의 영향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정적자가 4,323억에 달하고 있다. 엄청난 적자만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향후 며칠 내에 40조 달러에 넘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2019년까지는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0조 달러 중에서 25%가 그 부채입니다. 부채를 갚는데 또 계속 채권을 찍어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국가의 천문학적인 부채 수는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24 안팎으로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저 수준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 국채 가격이 최저 수준에 근접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기 국채 경매에서 2001년 이후에 최고의 수익률이 지금 현재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트넷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2020년도에 들어서 자산 배분의 핵심 원칙은 이제 채권을 제외한다, 중국을 제외한다, 그 다음 달러를 제외한다, 인공지능에 올인한다. 자, 그거죠.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이 명목의 GDP 급증을 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직 지금 다른 것보다는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성장을 늘려서 그 성장이 금리에 지금 이제 오는 5.24%보다 더 많은 성장을 내야만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몰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시장을 갖다가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확신에 힘입어서 2020년도에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가 두려움 없이 거래하는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채권의 수익률,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시장에서는 강세장을 저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샌디스크 주가가 올해 들어서 500% 이상 상승했는데 JP모건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에 따르게 되면 메모리 수요가 2010년도에 6배나 급증했고 인공지능 붐과 관련된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플래시 메모리 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2250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자, 목요일 종가 대비해서 한 47%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샌디스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정 기간 제한한 후에 중립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샌디스크는 인공지능의 추론에 급속한 성장에 따른 낸드 수요의 구조적 변곡점을 보잡을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도입의 가속화로 인해서 메모리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까지 발생함에 따라서 올해 들어 544%가 급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샌디스크는 목요일에 뉴욕에서 투자자의 날의 행사를 열고 메모리 시장의 호황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발표했는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샌디스크는 제품에 대한 구조화된 가격 책정의 방식과 주요 고객과의 선물 계약을 포함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샌디스크 사업의 변동성을 다소 줄일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되고 있는데 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MBM과 이런 프레임워크 그다음 또는 장기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진의 프로필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경기 변동성을 크게 줄였다는 것들. 그래서 체결된 8개의 MBM은 최저 가격 기준으로 총 계약 가치가 940억 달러에 달한다. 가중 평균 계약이 적어도 한 4년 이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폭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모든 것들 일어났던 모든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갖다가 다 돌려주겠다. 자, 그런 식으로 주주환원 정책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8명이 스트롱 바이고 14명이 바이, 그 다음 3명이 홀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균 가격은 지금 현재 2,000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데는 한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앞서서 보셨던 그 한 가지가 있고, 그 장기 계약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총 이익률이 한 80%를 달성한다. 자, 두 번째가 낸드의 시장 규모라든지 템 시장 이런 것들이 2025년도에 약 700억 달러에서 2016년도엔 3천억 달러 이상으로서 5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7년도가 상당히 템 시장이 늘어난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고객들의 추론 시대에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플래시 메모리 점점 더 많이 도입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한 두 번째 정도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다음 본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고대역폭 메모리 플래시 있죠. HBF 이런 것들이 차별화된 추론 시대 메모리 플랫폼으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2018년도 30년도 회계년도에 장기 재무 모델을 제시하면서 10%의 중후반대 매출의 성장.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80%의 총이익률, 그 다음 75%의 OP 마진, 그 다음 50%의 프리캐시프로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의 총이익률이 이 수준보다 훨씬 낮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뚜렷한 변화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봐야 될 것이 장기 재무 모델에는 현재 컨센서스의 추정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당한 수익 레버리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의 중후반의 매출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EPS의 연평균 성장률 25% 이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프리캐시프로의 10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 또 경영진의 약속이 주식수 감축을 촉진해서 주당 순이익의 성장을 더욱더 정복시킨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경기순환 전반에 걸친 높은 수익성, 지속적인 BT의 수요 증가, 그리고 주식수의 감축의 조합 이런 것들의 복리 효과로 지금 이제 창출되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2027년도의 전망치를 뒷받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의 추정치가 250달러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10배만 주더라도 2,500달러는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HBF와 새롭게 부상하는 3D 매트릭스의 메모리 기술 이런 것들을 추론 시대 메모리의 아키텍처에 대한 의미 있는 가장 콜옵션으로 가상의 콜옵션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의 추정치라든지 가치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선거와 관련돼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마이클 하트넷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그레데버 주지사가 텍사스주에서 사수할 경우에는 AR을 비롯한 시장이 2027년도 거품 전까지는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에버 주지사를 낙선시킬 경우에는 연말까지 주가는 10% 이상 급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며 달러 가치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공화당이 잡아야 되는데 공화당이 잡지 못하면 AI의 발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발목이 잡혀서 주가 자체가 내려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례적으로 활발했던 실적 발표 시즌 마무리 짓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추세로 남아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자본 지출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매우 강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서 수년간 지속된 강세장에서도 그것이 자동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것들. 알파벳의 합병 이후에 인공지능 투자 수익률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회사는 2020년도에 자본지출 전망치를 최대 2,05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2027년도에도 자본지출을 상당히 늘릴 계획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한 후에 실적 발표의 주가는 7% 이상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이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프리캐시플로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자본을 갖다 증대했을 때는 주가는 가차없이 빠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글과 다르게 마소하고 아마존은 좀 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특별히 마소 같은 2020년도에 자본 지출을 동결을 했지만 수요 증가로 인해서 2017년도는 성장을 예상한다 그렇게 밝혔고 아마존 역시도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자본 지출이 2,2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회사는 주가가 각각 실적 발표에 25% 이상씩 급등했다. 즉 투자자들은 마치 끊임없이 감정의 순환을 겪는 것 같다.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과한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년에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알파벳도 뭐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었죠. 근데 마소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쪽은 특별히 일단 프리캐시프로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조달하니까 좀 좋은 모양이 있었고 자, 특별히 더욱더 많은 실적과 매출의 증가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먹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자, 구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조달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빛을 발했다. 자기가 했던 실적을 갖다가 좀 빛을 발했는데 바로 반등은 또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알파벳의 실적이 매우 좋았다는 겁니다. 지출을 정당하기에는 근데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 자본 지출은 대폭 늘리겠다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냈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마소라든지 아마존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고 실제로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매출 성장 속도가 자본 지출보다 빠르면서도 마진이 증가하는 한 시장은 기업들에게 지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돈을 많이 벌면은 돈을 갖다 일단 비용으로 써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 일단 판가름을 내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소는 특별히 엣지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4분기에 43%가 증가됐고 1분기에는 엣지 매출이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 지출 증가율이 그보다 낮으면 책임이 있는 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소하고 지금 아마존이 올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대부분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도 회계연도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 대비해서 자본 지출 비율, 그다음 수주액 대비해서 매출 비율 이런 것들에서의 상승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와 주문 처리량은 자본 지출 대비 개선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수익 창출이 지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더욱더 향후에 더 강력한 매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투자 자본 수익률에 대해서 우려를 더욱더 완화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 사이클은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그 컴퓨팅의 수익화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발전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할 기업들로 자금이 이양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AI 투자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익의 증가, 그 다음에 성장세를 갖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AI가 전통적인 경제 분야로 확산되면서 성장이 AI에서 의존되지 않고 투자 금액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고 석달력에 보여준다면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 생태계에서 기업의 영역으로 사이클이 이동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코웨이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비우스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네비우스는 최근 분기에 총 계약 가치가 4배로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업에서 쓰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이러한 단계적인 계약들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라는 전체적인 흐름이 지속되려면 공급망이 건전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공급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네오클라우드 회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계약 가치가 이만큼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지금 침투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라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세스클러머니 헤지펀드 바우포스트가 에크먼의 퍼싱스퀘어에 투자하면서 기술주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헤지펀드인 바우포스트도 상당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회사가 기술주에 좀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주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바우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탑10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그 다음에 11헬스, 알파벳, 그 레스토랑 브랜드라든지 퍼거슨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아마존을 갖다가 좀 많이 일단 취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주가가 올라오기 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이전이니까 4월 달부터 된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알파벳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 다음 비자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존, 알파벳 이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가치 투자자 중에 한 명인 클라마는 이번 분기에 두 개의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확대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우포스트는 아마존에 대한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렸다는 거죠. 보유주분을 20% 늘려서 374만 주, 즉 8억 9,2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는 공개된 지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알파벳이 16% 늘려서 137만 주, 그래서 현재 한 4억 9천만 달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줄였다는 거죠. 레스토랑 브랜드인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의 지분은 좀 줄였다. 이런 거 줄이고 기술주를 좀 사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공매도 포지션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69세의 클라마는 벤자민 그레임의 가치 투자 원칙을 따르는 인물이다. 그래 인내심을 갖고 역발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명성을 쌓아왔고, 워렌 버핏과 자주 비교되면서 보스턴의 현자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91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인 안전마진은 주식 가치평가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한 그의 접근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술주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이 선호하는 저평가된 AI 관련된 주식 16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련 주식의 매도세는 하드웨어, 인터넷, 에너지 부분 전반에 걸쳐서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월에 매도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매수 기회가 생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52주 최고가 대비 20% 하락한 종목 중에서 매수 등급을 부여할 만한 우선주를 선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안에는 마이크론, 메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 20% 정도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등급을 받았고 선호하는 종목으로 꼽힌 주식들로 살펴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너무 인기를 끌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그런 이미 알려진 AI 인프라 관련 주식들을 포함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회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가 있고 좀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25% 정도 빠졌지만, 램 리서치 그다음 2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 시게이트 이런 것들이 20%, 셀레스티카가 26% 이런 것들, 그다음 벌티브 홀딩스 24%,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로빈후드가 35%, 이건 좀 기술자하고 좀 멀고, 오라클이 지금 55%, 그다음 코이브 이런 것들이 31% 이런 것들, 비스트라가 33%,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이 많이 또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가 우리가 또 매수 관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메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가 첨단 모델, 그다음 맞춤형 칩을 포함한 AI 자산을 수익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모델 광고 기술에 더욱더 통일함으로 인해서 AI 투자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메타가 기업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회사의 막대한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규모의 언어 모델 출시, 자체 개발의 칩 출시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잠재적인 촉매대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코이브가 있다는 거겠죠. 코이브는 시장의 선도적인 지위, 빠르게 증가하는 수주 잔고에 대한 실행력, 그리고 가속화되는 수익성이 결합되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최근에 메모리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압박을 받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도세를 갖다 매수세로 봐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베가리아 같은 경우는 신규 공급이 2017년도 중반부터 2018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공급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고객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미리 용량을 판매함으로써 향후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AI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다른 주식들로 지목되고 있는데, 52주 최고가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에는 오라클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회사 비스트라,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자, 펀더멘탈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빠진 종목들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